저는 도쿄국제경제대학교에서 국제안보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히라사와 이츠키입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선 적은 없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 정부가 절대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손을 대는 순간 대마도가 먼저 무너진다는 이야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방위성 내부 문서에 명시된 공식 분석 결과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연구해왔습니다. 총리실 경제자문으로도 활동했죠.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해야 할 말이 있어요. 요즘은 차라리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도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주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일순간 얼어붙었죠. 평생 냉정함으로 유명했던 저였으니까요. 30년간 한 번도 감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교수였거든요. 학생들은 교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정신이 또렷했어요. 그날 아침 총리의 독도 발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독도까지. 정말 답답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보던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일본이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와 달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장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도쿄 증시가 이미 2%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강단에 서자마자 준비해온 강의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간단한 도표를 그렸어요. 일본의 경제 지표들이었죠. 관광 수입, 수출 실적, 엔화 가치. 모든 것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요? 라고 물었죠. 그 학생의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아이들이 떠안을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는 것을. 어른인 저조차 이렇게 절망적인데 이 젊은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일본은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부터 독도 망언까지의 타임라인이었죠. 상세한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해놨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우리나라 상황인가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15일, 총리가 대만 개입 발언을 했어요. 중국은 그 즉시 일본행 관광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예상 피해 규모가 4조 엔이에요. 우리 국민 총생산의 거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 관광청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중국 관광객 손실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였죠. 처음에는 한국 관광객 증가로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3월 하순부터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엔저 효과도 있었고 코로나 이후 일본 여행 수요가 폭증한 상황이었어요.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에는 한국어가 넘쳐났습니다. 호텔업계도 기대에 부풀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력이 중국 관광객보다 높다는 분석도 나왔죠. 4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관광 수입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총리가 독도 망언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시간 만에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어요. 한국 항공사들은 그날 밤부터 일본행 항공편을 줄이기 시작했죠. 더 심각한 건 금융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 증시는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2%가 빠졌습니다. 관광 관련주들은 더 심했어요. JTB는 8%, HIS는 6% 떨어졌죠.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150엔 선까지 밀려났어요. 일본은행이 급하게 개입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국제환율 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제가 칠판에 숫자를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이미 한국 영토로 사실상 인정받고 있다고. 이건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계속 독도를 문제 삼는 거냐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이죠.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영토 문제를 꺼내드는 것은 일본 정치권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국제사회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과거에는 일본의 영토 주장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나라들까지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 외교력이에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아이폰, 테슬라, 구글 서버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죠.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냐고. 겉보기에는 모두 미국 제품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스마트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의 핵심 부품 중 디스플레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고 있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80%를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어떨까요?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공급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요. 더 놀라운 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서버용 메모리는 거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은 더욱 극명해졌어요.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은 현재 한국만이 양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도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부분만큼은 한국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럼 미국 경제가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숫자를 보여줬죠. 미국 국내 총생산에서 정보기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예요. 그런데 이 산업의 핵심 부품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예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이 작년에 발표한 비전 프로의 마이크로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소니가 만든 것처럼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니에 기술을 제공해서 만든 겁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의 서버 중 70% 이상의 삼성이나 SK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였죠.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일 반도체 협정이 그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했잖아요.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절대 놓칠 수 없는 파트너가 된 거예요. 반면 우리 일본은 어떤가요?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공급망에서 일본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드릴 차례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이었죠. 제가 총리실 자문 활동을 할 때 접하게 된 극비 문서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방위성 기밀 문서를 교수가 강의실에서 공개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서 군사행동을 취하면 대마도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이건 우리 방위성이 2019년부터 3년간 진행해온 비밀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독도 주변 해역이 얼마나 복잡한 전략 교차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해군이 상시 작전을 펼치고 있고 중국 해군도 이 일대를 주시하고 있어요. 러시아 태평양 함대까지 가끔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일본이 독도에서 먼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당연히 강력히 반발할 거예요. 문제는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은 한일 양국과 모두 동맹 관계지만 독도 문제에서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한국 편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도가 일본보다 훨씬 높아졌거든요. 대마도는 우리 방어선의 최전방이에요. 한국과 불과 49km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로 가까워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거든요. 2030년대 후반에는 한국산 핵잠수함이 대마도 근해를 누빌 것입니다.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저는 방위성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시나리오 1번, 갈등 발생 후 48시간 내에 한국이 대마도 주변 해역을 봉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시나리오 2번, 72시간 내에 대마도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에요. 일본이 먼저 독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국제법상 침략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영토거든요. 유엔 안보리에서도 일본이 불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커요.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일본을 반대할 것이고 미국조차 애매한 입장을 취할 수 있거든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도 일본보다는 한국의 우호적인 분위기예요. 방위성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도에서의 군사행동을 포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강경론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독도 문제로 군사행동을 취하는 순간 일본은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게 우리 방위성이 내린 냉정한 결론이에요. 참 씁쓸한 현실이죠.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2005년 카타르 에콰천 연가스 프로젝트 사진이 나왔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였어요.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일본 조선업이 아직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시절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이 세계를 호령했던 때죠. 우리는 당연히 카타르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카타르 정부가 70조 원 규모의 에콰천 연가스 운반선 발주를 발표했을 때 일본 업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기술력도 경험도 모두 일본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충격이었어요. 일본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70조 원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때부터 조선업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78%, 일본은 고작 6%예요. 20년 사이에 천지가 개벽한 거죠. 나머지 16%는 중국과 유럽이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 해군이 한국에서 군함을 정비하고 있어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진중공업에서 미군 이지스함 정비 작업을 맡고 있거든요. 심지어 신형 군함 건조도 한국 조선소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을 미군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믿고 있다는 증거죠. 더 나아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군함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 대상이 아니거든요. 국가 기밀이 담긴 핵심 무기 체계입니다. 전자산업 상황은 더욱 심각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디램 시장에서 삼성이 45%, SK가 30%를 차지해요.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75%를 장악한 겁니다. 우리 일본 기업들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 경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황이에요.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했고 엘피다는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사실상 항복 선언한 셈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어떨까요?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SK온은 폭스바겐과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삼성 SDI는 BMW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예요. 중국이 35%, 일본은 고작 8%입니다. 파나소닉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학생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라린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1980년대 일본 전성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소니 워크맨, 도요타 자동차, 닌텐도 패미컴까지. 그때 일본은 정말 세계를 주도했었죠.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왜 한국에게 추월당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임금 차이나 환율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진짜 원인은 우리의 문화적 특성에 있습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했어요. 제품 하나를 만들 때도 수없이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회의하고 보고하고 승인받고. 이런 과정이 몇 년씩 걸렸죠. 품질은 좋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반면 한국은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장에 내놓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한국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어요.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소니와 파나소닉, 샤프는 아이폰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몇 년에 걸쳐 완벽한 경쟁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이 삼성은 갤럭시를 재빨리 내놓았습니다. 2010년 첫 갤럭시는 아이폰보다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삼성 갤럭시는 아이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 스마트폰 브랜드가 됐어요. 반면 일본 스마트폰은 국내 시장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과감하게 디지털 정부 구축에 나섰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자는 마인드였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때 방역 패스나 백신 예약 시스템이 그 성과예요. 반면 일본은 어떨까요? 정부 부처들이 2021년까지도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팩스가 여전히 주요 업무 수단이었고 도장 문화 때문에 재택 근무도 제대로 안 됐죠. 인공지능 분야는 더욱 극명합니다. 한국은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했고 카카오는 카카오 브레인을 설립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완성도가 떨어져도 일단 시장에서 검증받겠다는 자세입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대기업들이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어요. 소프트뱅크가 그나마 적극적이지만 대부분 해외 업체에 투자하는 형태거든요. 저는 학생들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모두 심각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중함이 장점이 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혁신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거든요.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5번째 슬라이드에는 독도 망언 이후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담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이 동아시아 긴장을 고의로 유발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은 일본 우익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 일면 기사로 경고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영토 분쟁 확대 시도가 지역 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했죠. 뉴욕타임스도 일본이 평화 헌법 정신을 저버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심지어 아세안 국가들까지 나섰어요. 싱가포르 총리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계 발언을 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죠. 이런 반응들이 단순히 언론 보도나 정치적 레토릭에 그치지 않았어요. 실제 경제적 타격으로 바로 이어졌거든요. 국제사회의 신뢰 추락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동아시아 관광 허브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됐어요. 한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를 거부했거든요. 원래 2025년까지 5조엔을 투입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도요타의 중국 신규 공장 건설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허가를 미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보복이에요. 2조엔 규모의 투자 계획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동남아시아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이던 오지 통신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지 정부들이 갑자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심각한 건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예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평화 헌법을 가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졌어요. 경제 대국이면서도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전한 파트너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 추락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확산되고 있어요. 유니클로 매출이 한국에서 30% 감소했고 무인양품도 중국 매장을 대거 폐점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더욱 직격탄을 맞았죠. 한국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60% 줄었고 중국 관광객은 아예 오지 않고 있어요. 대신 이들은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간 관광 수입 목표를 5조엔에서 3조엔으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2조엔이라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건 한국 관광객 한 명당 평균 지출액이 15만 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픈 손실이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존재감이 부정적으로만 커지고 있다고.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으면 경제도 외교도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끄고 학생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충격적인 내용을 들은 터라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떤 학생은 메모를 하다가 손을 멈춘 상태였고 어떤 학생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털어놓겠다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모든 자료들, 경제 데이터부터 방위성 분석 보고서까지. 이것들은 사실 일본 정부가 지난 2년간 저에게 의뢰한 극비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프로젝트명은 한국 성장 모델 분석이었어요. 정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만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파악해서 일본에 적용하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문제는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너무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지만 일본은 성공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실제로 중간 보고를 했을 때 관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한국의 장점만 말하고 일본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말라더군요. 그런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문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서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의 경직된 사고방식, 우리의 관료적 문화, 우리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적입니다. 한국을 보세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재벌 구조 조정도 하고 혁신 기업 육성에도 나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녹색 성장 정책을 추진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섰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년 넘게 잃어버린 시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문제를 외부에서 찾고 변화는 거부하면서 말이죠. 저는 일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평생을 바쳐 연구해왔거든요. 그래서 더욱 아픈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요. 한국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배짱과 추진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배워야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는 용기 말이에요. 독도 문제로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미래를 위한 협력을 모색해야 해요. 한국과 함께 중국의 패권 확장에 맞서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강의실에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치더니 점점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학생들의 눈에는 희망과 각오가 동시에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일본의 진짜 미래라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그래야만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52년을 일본인으로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입니다.